빨리 마무리합시다. 자, 페이지 251페이지에 250페이지 순환개발 방식인데, 원래 이 방식은 정비사업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잠실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잠실에 주공단지가 1단지부터 5단지거든요. 옛날에 내가 처음 이사 갔을 때 잠실에 그 13평짜리 아파트가 기껏 해봐야 1,500만 원 밖에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 15만 원, 15억, 17억 이카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건데 그만큼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그러면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상비를 가서 개발하면 전세 대란이 일어납니다. 뭐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1단지 먼저 109 부수고 내보내고 완성해가 들여보내고 또 2단지 부수고 내보내고 들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순환개발 방식이야. 아시겠죠? 그랬던 것을 도시개발법에도 도입을 한 거예요. 자,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개발구역 내외에, 즉 개발구역 내외, 개발구역 안과 바깥에다가 새로 건설하는 주택이나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나 또는 소유자, 이들에게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순환개발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번 그 둥지를 틀면은 잘 안 옮겨져요. 저도 제일 처음에 잠실에 딱 이사를 가서 거기 둥지를 딱 튼 게 한양 아파트야. 그 송파동의 한양 아파트인데 그게 지대가 높아요. 그 지대가 높은 그 내가 거기 정한 이유가, 보금자리를 정한 이유가, 아, 이거 송파구에 가니까 그 당시에 구청에 가니까 공원이 150개야. 송파구에만. 공원이 몇 개? 150개가 우리 구에만 공원이 150개였어요. 그렇다는 말은 쾌적한 도시라 이 뜻이지. 그리고 그 한양 아파트는 이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세워. 그 장관 출신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아파트 좀 오래됐지만 괜찮아요. 거기를 내가 치고 들어간 이유가, 아, 서울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서울에 큰 재난이 일어날 때는 한강 뚝이 범람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한강 뚝이 범람을 해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아파트는 이 아파트다 해가지고 내가 그 아파트 들어간 거예요. 거기 사람은 좋아요. 고향인 대구 오기 좋죠. 동서울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마음대로 중부 내륙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그 도로망이 잘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송파구청장님 나한테 표창 줘야 되겠네, 지금. 송파구 자랑하고 앉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순환용 주택을 가지고 바깥에 가 살다 보니까 거기서 정들어 버렸어. 난 새 아파트로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온다 하는 거야. 그러면 순환용 주택을 그대로 뭐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뜻이야. 그게 바로 251페이지 순환용 주택의 사용. 보입니까? 자, 그래서 소유자가 뭐 합니까?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임시거주시로 임대할 수가 있고, 거기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할 때는 이를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보입니까? 3번.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세입자 등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렇게 공급해서 세입자 등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거기는 더 이상 보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이 나와서 이제 4장에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자, 수용 방식은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다가 더문더문 집이 있고, 여기 논밭이 주로 있고, 산이 있고, 이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도로가 구성이 되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큰 도로가 들어서고 이렇게 돼 있죠. 공원. 그 다음에 관공서. 이렇게 들어서고 이제 반듯하게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상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돈 주고 내보내고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고 싹 밀어가지고 이렇게 정비하는 게 우리는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서 수용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할 때 수용의 일반법이 공지법이야. 어느 법?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적 취득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한다 이거야. 자, 그리고 그 수용을 할 때 공익지법 규정을 준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례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민간이 토지 수용을 하려면 동의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기면 254페이지 넘기면 자, 수용 요건.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수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에 달하는 사자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경우 소유자의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수용을 할 때는 공취법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이 공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죠. 이 법의 규정에서 특례가 두 가지가 있다. 그 특례 두 가지가 사업인정고시의 특례가 있고 재개발 신청 기간에 대한 특례가 있죠. 자, 그래서 공취법을 준용할 때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세부 목록 고시 동그라미 이때는 공취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동그라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개발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자, 그래서 재개발 신청 기간에 대한 특례와 사업인정 고시의 특례 두 가지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재개발 신청 기간에 대한 특례는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할 수 있고 사업인정 고시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걸로 본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세부 목록의 고시가 언제 고시되느냐? 이때. 개발 계획을 고시할 때 세부 목록을 고시합니다. 그럼 여러분 개발 계획에서 아까 구역을 미리 정하고 나중에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비수사 세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 수용과 사용, 임대주택, 세입자 주거대책, 그리고 순환개발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수용과 사용에 있어서 토지 등의 세목을 이 개발 계획에서 고시하는 거야.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를 한다. 이 고시가 있으면 이때부터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업 인정을 받은 걸로 봐가지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을 살짝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을 딱 보면 페이지 217페이지 한번 봐봐요. 217페이지에 거기에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서 내가 14번, 15번, 16번, 17번인데 거기에 15번에 수용, 사용, 대상이 들한 토지 건물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 세부 목록이라고 했죠. 이 세부 목록을 도시개발계획을 고시한 때 그때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상에 토지 수용이 인정되는 사업, 토지 수용이 인정되는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에요. 국도, 정주. 어차피 이 6가지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국계법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할 때 수용합니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 수용할 수 있고, 정비 사업할 때 토지 수용할 수 있고, 주택, 아파트 건설 사업할 때 토지 수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이 도시개발법은 수용 시기가 방금 말한 대로 토지 등의 세목 고시야. 세목 고시가 있으면 사업이 인정고시 받은 걸로 간주해가지고 이걸로 간주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럼 이 세목 고시를 언제 하느냐? 방금 보다시피 개발계획, 도시개발 계획을 고시할 때 세목 고시한다 이거야. 그러면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구역을 지정할 때 이때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니까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국계법이나 정비법이나 주택법은 다 실시계획 인가시야. 그럼 국계법도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았을 때 이거를 사업인정을 받은 걸로 보고, 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인데 이게 똑같은 실시계획. 그러니까 다른 법은 전부 이때 수용할 수 있어. 그래서 국계법, 정비법, 주택법은 이때 수용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만 이때 수용할 수 있으니까 가장 수용 시기가 빠른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도시개발 사업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결 신청 기간은 아까도 봤죠. 재결 신청 기간은 이것도 똑같고 사업시행 지형도면 고시도 사업시행 기간이고 여기 재결 신청 기간도 사업시행 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똑같이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이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은 일단 여러분 시행자가 매수대금의 일부를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대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주는 것이 토지상환채권이야.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에 뭐로 주는 거? 채권을 주는 거. 이게 토지상환채권인데 이때 시행자가 이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보상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발행하여 줄 수 있는데 이때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때 채권의 경우는 기명증권이야. 반드시 성명과 주세가 기재돼야 돼. 기명식이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둘치고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거기 들어봐요. 여기서 이 사람한테 보상금 줬어. 근데 요 사람도 보상금 줬어. 나갔어. 근데 요 사람은 보상금이 10억인데 나는 5억은 현금으로 받고 5억은 채권으로 받겠다. 이런 거야. 왜? 나는 이 채권을 받는다는 것은 돈 안 받고 채권을 받는다는 말은 채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땅으로 받겠다 이 말이야. 뭐로 받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 갖고 있다가 다시 조성이 되잖아. 땅이 조성이 되지. 조성되면 조성된 그 땅하고 채권하고 바꾸는 게 토지상환채권이야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채권을 받았지만은 뭐 받기 위한 거야? 땅을 받는다는 거지. 그게 토지상환채권이라고. 그러니까 일부는 현금 받고 일부는 땅으로 받는가. 이걸 뭐라고? 토지상환채권. 여기는 전부 일부 아니야. 반드시 일부라고. 뭐라고요? 자, 그래서 볼까요? 일부 동그라미 쳤고요.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 건물로 바꿔주기 위한 채권이야.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나 건물로 받는다는 것이지 돈으로 받는 거 아니라 이 뜻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발행의 규모는 분양 토지 박스 안에 분양 건축물 면적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발행한다.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일 때는 지급보증을 받아. 뭐일 때? 여기 민간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 지급보증이 필요하다 이거지 아마도. 민간 시행자일 때는 채권을 발행할 때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이들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발행할 수 있고 반드시 지정권자의 뭐를 받아라? 승인 받아라. 누구의 승인? 지정권자. 그 다음 이율은 발행 당시에 은행의 예금 금리 이런 걸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고 발행 방법은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식이다. 무기명이 아니고 뭐라고? 기명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주대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철수 씨께서 여기다가
유명한 그 체인업을 하셨습니다. 아니면 택시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택시 회사를 했는데 이 지역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거 다 철거되고 이사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영업해온 게 40년 동안 영업했어. 그럼 40년 동안 영업해 왔으면 그 영업이익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맞죠? 이게 다른 사람한테 팔면 권리금을 받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사업 시행되니까 권리금도 못 받고 그대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영업보상도 영업보상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활 근거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주대책이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게 최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이게 최우선적으로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 이주대책이다. 그래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라. 여러분 이마댐, 안동댐, 청도 우문댐 만들 때 그 주민들을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도록 다 이주대책 해줬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선수금. 무슨 금? 올림픽 선수한테 주는 돈이 선수금이죠. 어? 그래도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있어. 올림픽 선수한테 주는 돈이라고? 아니죠. 미리 받는 거죠. 그죠? 알면서도 일부러 끄덕끄덕 그래주고 고맙습니다. 그래. 예. 자, 선수금. 미리, 땅값을 미리 받는다 이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땅. 여러분, 개발 사업안의 땅은 딱 두 가지 땅이 있어. 하나는 조성되기 전에 원형지가 있고, 하나는 기반시설이 들어선 이후에 조성토지가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도로공원 다 딱 끼어진 조성이 된 땅이 있고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고 원래대로 상태의 땅이 있는데 그게 원형지고 조성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원형지뿐만이 아니라 무슨 토지도 조성토지를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개발구역 안에 내가 우선적으로 땅을 사겠다.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땅값의 토지 대금, 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가 미리 받는다. 미리 받으니까 미리 대금, 미리금, 이걸 뭐라고? 선수금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미리금, 선수금이라고요. 그러면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누구의 승인 받아요? 지정권자의 뭐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수금은 전부 또는 일부죠. 대금을 미리 받는데 이때 지정권자의 뭐를 받아라? 승인을 받고 받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선수금을 공공이 받으려는 거하고 민간 시행자가 받을 때하고 달라. 공공이 시행자가 받을 때는 선수금을 공공시행자가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거기 보니까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10%의 뭐를 확보하라? 10%의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뭐를 확보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민간은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사 진척률이 몇 퍼센트 이상? 1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서를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자, 이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선수금을 받으십니다. 자, 공공시행자는 밑에 10% 이상의 페이지 255페이지 제일 밑에 10%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민간시행자 256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민간시행자는 10%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죠? 예? 아니잖아요. 민간은 공사 진척률이 10%지 소유권은 100% 확보해야 돼요. 몇 프로? 100%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저당권이 뭐 돼야 돼? 말소가 돼야 돼. 아무리 소유권을 100% 확보해도 저당권이 말소가 안 돼 있으면 소유권을 행사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말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 공사 진척률이 얼마? 1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서를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한다. 뭐를 제출한다? 보증서. 왜? 못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못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민간 시행자는 보증과 동의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동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거라.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공공은 10%의 소유권만 확보하면 선수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는. 자, 민간시행자는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저당권이 말소돼야 되고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 진행이 돼 있어야 되고 보정이 돼 있어야만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우리가 선수금이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과 개발입니다. 자, 여러분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땅을,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의 땅을 우리가 원형지라 합니다. 무슨 지? 그 원형지는 일단 여러분 딱 쓰고 올려봐. 개발되기 전이 땅이야. 땅값이 비쌀까 안 비쌀까? 저가겠죠. 그러면 원형지는 어떤 사람이 공급을 받을까? 딱 정해져 있어. 5명. 국가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그 여러분 구미 김천 KTX 역사 옛날 개발되기 전에 한번 가보셨어요? 요즘에 제가 아침에 내려오면요, 구미 KTX 역사 앞에 제일 크게 발전한 게 광명하고 거기 같아. 어마어마하게. 내가 2년 전에 구미의 친구들이 국가공단에 사장들이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치라 모라 해가지고 서울서 친구 한 놈하고 그 가방 들고 울러매고 KTX 타고 공치를 한번 왔다니까. 그 오니까 친구가 이제 마중 나와가 있어가지고 이제 싣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는요 전부 논밭이었어. 꼬불꼬불한 버섯길 그거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땅이 전부 다 한국전력,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무슨 공사, 농어촌공사 이 사람들이 땅을 다 산 거야. 그 사람들이 원형지 공급을 매입한 사람이라고. 원형지 공급은 딱 정해진 사람만 구입할 수 있어. 그 땅값이 싸잖아요. 사니까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야. 무슨 계약? 싸니까 면적을 다 원형지로 하면 안 되잖아.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로 한정하는 거야. 얼마로? 3분의 1만 원형지로 주는 거야. 그리고 싸게 공급받았으니까 10년 이내는 되팔지 못하게 해놓은 거야. 생각해봐요. 저렴하게 공짜로 거의 공짜 비슷하게 땅값을 받았잖아. 받아가지고 비싸게 되팔면 수익이 엄청 남잖아. 그래서 10년 동안은 그렇게 되팔지 못하도록 규제해놓은 게 이게 바로 원형지야. 아시겠죠? 그 정도 말면 돼요. 자, 그럼 책을 볼게요. 자, 원형지는 딱 정해진 사람한테만 팔아야 돼요. 그리고 원형지는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로 정합니까? 3분의 1이고 원형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역시 지정권자의 뭐를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줄 쳤나요? 자, 공급 대상자 도시를 자연 친화적 개발, 복합적 입체적 개발을 하기 위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원형지를 공급 개발한다. 그 각 호가 5명이다. 1번부터 5번 맞나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 선정된 자, 그리고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공급하는데 이게 원형지 공급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면적의 얼마 범위 안에서? 3분의 1이다. 아까 여기 봐봐.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아까 토지상환채권은 발행 규모가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얼마를 초과할 수 없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데 여기는 3분의 1이다. 얼마 범위 안에서? 3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공급자에게 한다. 5명.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 범위 안에서 원형지를 정한다. 자, 원형지는 이거는 무슨 가격이냐? 원형지는
감정가가 아니에요. 원정지 공급 가격은 원정지 공급자하고 개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수의계약이야. 무슨 계약? 여기는 저가야, 저가. 저가 공급이야. 무슨 공급? 저가로 공급이니까 10년 이내는 뭐 할 수 없어? 매각을 금지시킨다. 이게 우리는 원형지 공급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원형지 선정, 공급의 선정 방법.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오른쪽 250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뭐냐? 계약의 상대방을 미리 지정해 놓은 계약을 수의계약이라 하는, 계약의 상대방을 정해 놓은 계약이라 해서 지정계약, 지정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말로 하면 뭐가 되죠? 공개경쟁입찰계약이라. 뭐라고요? 반대는 경쟁입찰이다. 아시겠죠? 알아들. 다음은, 자, 예외적으로 5호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의 선정. 5호가 뭐였습니까? 학교나 공장용지. 이때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2번 이상 유찰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방법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공급 가격은 감정가가 아닙니다. 감정 가격에다가 공급 가격이, 여기는 감정 가격에다가 공사비, 이게 공사비, 감정 가격에다가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누구? 요 기준으로 시행자하고 누구하고?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 개발자가 서로 뭐 해서? 협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이게 공급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고요. 공사비는 공사비잖아요. 그걸 더해가지고 시행자와 개발자가 서로 협의해서 정한 금액이 감정가격.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밑에 조성 토지의 가격은 감정가야. 그래서 이걸 다 비교하는 거지. 조성 토지의 가격은 감정가예요. 무슨 가? 그런데 원형지는 감정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감정 가격에다가 공사비를 더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자와 시행자가 서로 뭐해서 협의해서 정한 가격이 원형지 공급 가격이라. 그래서 원형지 공급 가격은 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공급 절차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원형지 승인은 역시 지정권자다. 자, 원형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죠. 그리고 공급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자, 개발 방향과 승인 내용 및 공급 계획에 따라 원형지 개발자가 실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조건부 승인이 있고 원형지 매각 금지 258페이지 5번. 원형지 개발자는 저렴하게 공급을 받았으니까 10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인데, 그게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그 범위 안에서 10년 범위 안에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봐봐.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라고 해서 이게 5년이 아니잖아요. 계약일로부터 10년이니까 계약일로부터 10년과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두 개 중에서 빠른 기간이 안에 매각 금지된다 이거야. 빠른 기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훨씬 더 길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형지 공급 승인의 취소죠. 자, 이행 촉구라든가 손해배상, 이 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 말 안 들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 해제는 줄치고 착수 기한 안에 착수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지연한 경우, 2번에 지연, 3번은 제3자에게 매각, 그래서 착수, 지연, 매각, 그 다음에 4번 위반. 자, 다시 한 번 더. 1번에 미착수, 2번에 지연, 3번에 매각, 4번 위반. 이런 사유가 있으면 원형지 공급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성토지의 공급이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 우리 조성토지라는 것은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의 땅이 조성토지야. 그럼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 공급 계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되고, 이때 행정처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 조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되고요.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하면 공급 대상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성토지의 공급의 방법은 이거는 다르죠. 조성토지는 경쟁 입찰입니다. 무슨 입찰?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여기는 추첨 방식이 있습니다. 추첨 방식. 무슨 방식? 자, 추첨에 의한 경우가 우리는 단국 공공초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단독주택 33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그 다음에 공공택지,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면적 초과, 이런 경우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한번 볼게요. 자, 추첨에 의한 방법,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지라든가 공공택지라든가 33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용지라든가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으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거 체킹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은 요거는 9가지 사유가 있는데, 학교용지나 공공청사 이런 거는 그 학교 운영할 사람에게만 공급해야 되니까 이거는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0페이지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정가입니다. 여기는 감정가격이다. 감정가로 한다.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도 감정가 이하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감정가 이하로 할 수 있는 거 아까 이야기한 공공청사라든가 학교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성이 있는 그런 시설은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공공시행자는 특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또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속에 위에다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폐기물 외에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이런 것도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수용 방식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환지 방식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환지 방식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대로 살려서 보자고요. 그럼 아까는 내보냈잖아요. 이제는 내보낸 대신에 요 땅 대신에 여기다가 환지해 주겠다. 요 땅은 여기다가 환지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미리 환지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 계획을 먼저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이 진척되는 도중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 받고,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하는 처분이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은 바뀌어진 새 땅, 거의 요 사람이 요 옛날 땅 대신에 여기다 환지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 새 땅에 대한 권리를 확정시켜 주죠. 이게 이제 권리가 여기가 확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청산금이 확정이 되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확정은 언제 하느냐? 다음 날이다. 근데 다음 날에 확정이 된다.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에 청산금이 확정이 되고 권리가 확정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환지 계획이 뭐냐? 환지 계획은 먼저 새 땅을 어디다가 주겠다는 그 설계, 환지 설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어디다가, 을은 몇 번지에다가 이걸 주겠다는 명단 작성하는 거. 그 명단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필지별 권리별 환지 명세라고 합니다. 환지 명세. 그리고 이제
입체 환지가 있으면 여기 청산대상의 토지 및 건물 명세가 나오겠죠. 청산대상 명세. 그리고 또 이제 입체 환지. 자, 입체 환지는 땅 대신에 건물로 주는 거죠. 입체 환지에 필요할 때 입체 환지는 건물로 주는 거니까 입체 환지에 필요한 건물 명세.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환지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이 원래가 500평을 갖고 있었어. 자, 그러면 땅을 500평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지역에 간보율이 50%래. 간보율 50%라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토지 부담률이 50%다 이 뜻이야. 부담률과 간보율이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옛날에 요렇게 도로밖에 없었고 전부 공공시설하고는 학교도 하나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지역이 요렇게 바뀌잖아. 옛날에 없던 관공서 들어가고 공원 들어서고 학교 들어서고 도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만큼은 다 이게 뭐야? 이만큼은 공공시설로 빠져본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이만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실제로는 여기 아파트 부지, 그 다음에 상가 부지, 단독주택 필지 요것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면적이 도로 부지, 공원 부지로 빠진 것이 50%가 넘는다 이거야. 이걸 간보율 50%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했을 때는 인정을 하면 60%까지 간보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60% 초과해서 간보율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60, 60% 초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올 텐데,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기 요 사람이 철수 씨가 땅을 500평을 갖고 있어서 땅을 500평을 갖고 있었으면 간보율 50% 하게 되면 50%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250평을 받으면 제대로 다 받은 거예요. 요런 환지를 우리가 적응 환지라고 한다. 무슨 환지? 그래서 여기다가 환지계획 작성의 기준은 일단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은 위지면 토수이환 이것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위치와 지목과 면적을 고려하고 토질과 수리와 이용상 환경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이거를 다 함께 고려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절충주의라고 하는 거죠. 요 세 가지를 위치와 지목, 면적을 고려하는 것이 면적주의고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평가주의인데 이거를 함께 고려하니까 절충주의다 이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고 가장 이게 이상적인 환지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적응 환지라고 합니다. 무슨 환지? 그럼 이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거스름 돈이 발생 안 해요. 거스름 돈이 뭐냐? 청산금이야. 거스름 돈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걸 기억하라. 이야기를 해도 뭐 말인지 모르겠고 자꾸 책장만 자꾸 왔다리 갔다리 넘기고 해서 내가 선생님이 새빠지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말이야. 자, 환지 설계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있고 그다음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 명세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세비지 보리지 명세가 있고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 그 다음에 기타 국토부는 정하는 사항 이런 것 등을 다 정하는 것이 환지계획이다 이게. 그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은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에 줄치고 위지면 토수이완,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게 절충주의고 이게 적응환지다 그 뜻입니다. 이때는 청산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자, 그리고 밑에 박스 안에 환지 설계는 평가식이 원칙입니다. 평가식의 원칙 줄쳐두시고요. 그래서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해 가지고 시행 전후, 시행 전과 시행 후에 토지의 평가 가액을 비례를 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평가식이다 이거예요. 그걸 원칙으로 하는데 때로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되고 입체환지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예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 이런 경우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자, 원칙은 평가식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환지계획 기준이 7가지인데 3가지를 고려하는 게 면적주의, 토수 이완을 고려하는 것이 평가주의인데 이거를 함께 고려하니까 이게 절충주의라 한다. 이거 환지를 적응환지고 가장 이상 이때는 청산금에 문제가 발생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특례가 있다. 이 기준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그 특례를 보니까 자, 여기 봐봐요. 여기 값이 500평을 갖고 있었는데 감보율 50% 하니까 250평을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적응환지야. 가장 이상적인 환지니까 이 청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근데 요 사람은 다른 사람은 500평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양반은 300평을 받았어. 그럼 플러스 50을 더 받은 거야. 더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증환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플러스 50 더 받았다 이거지. 얘를 여기서. 자, 근데 요 사람은 똑같이 500평인데 이 사람은 200평을 받았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50을 덜 받았죠. 250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50을 덜 받았으니까 이런 환지를 감환지라 합니다. 무슨 환지? 이거는 마이너스 50. 자, 그 다음에 이제 땅 갖고 있는데 건물까지 주는 것을 우리가 입체환지라 합니다. 입체환지. 땅 대신에 건물을 준다. 왜 입체냐? 땅은 수평적이고 건물은 수직적이다. 수평, 수직을 합하니까 입체적이다. 그래서 입체환지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지의 부지정이 있어요. 환지의 부지정이라는 것은 딴 말이 아니고 나는 돈 받고 환지 안 받겠다. 나는 돈 받지 새 땅 안 받겠다 이거야. 여기 땅 안 받겠다고. 환지 부지정. 그럼 이때는 환지 부지정은 3가지. 동의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 있고 땅이 너무 작아서 과소 토지라서 시행자가 직권으로 환지를 안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용으로 된 몬석에 된 불용 공공시설 용지, 몬석에 된 도로부지 이런 경우는 환지를 안 정한다. 이때는 미리 거스름 돈 준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정환지와 감환지가 있으면은 이때 공사 끝나고 거스름 돈 남겨줘야 돼. 이걸 우리가 사후 청산금이다 이렇게 봐요. 사후 청산금. 그러니까 플러스 50에 대한 청산금을 시행자가 줘야 되고 마이너스 50을 덜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줘야 되고 더 받은 사람한테는 받아내야 되고 징수와 교부 이건 징수고 이거는 교부고 개인과 개인끼리의 재산상의 차익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받는 거 이게 사후청산금이죠. 근데 동의계를 받았다거나
과소토지라서 이때는 환지를 안 정해줘서 환지 부지정이야. 이럴 때는 미리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사전 청산금. 무슨 청산금? 미리 청산. 그래서 여러분 청산금도 두 가지. 사후 청산금이 있고 사전 청산금이 있다. 이때 주는 게 사후 청산금. 그러면 사전 청산금은 언제 주느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는 거야. 시행하기 전에 주니까 이때 주는 거야. 이걸 환지 청산금 교부시에 결정을 해가지고 이때 환지객 인가후 시행하기 전에 갚아주는 걸 요걸 사전 청산금이라고 하고, 공사 끝난 이후에 갚아주는 것을 우리가 사후 청산금이라 합니다. 자, 이런 교구를 이해하고 보면 된다. 자, 볼까요? 자, 환지객의 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작성 기준 7가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환지객의 자격 작성의 특례,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서 나는 환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환지 부지정이죠. 그 다음 환지 부지정의 제외 대상,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 3번,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이게 정환지와 감환지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환지, 감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청산금? 사후 청산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른쪽에 입체환지입니다.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할 때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줄쳐두시고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처분을 우리가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무슨 환지? 자, 그러면 입체환지는 자, 페이지 264페이지에 입체환지는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통지하고 공고를 하는데요. 리얼에 입체환지의 신청 기간이 있어요. 입체환지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고 연장은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됩니다. 몇 프로 범위에서 연장이라고요? 20%. 자,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그 다음에 264페이지 본문의 제일 위에 박스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건축물의 권리 과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일 때 이때는 입체환지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페이지 263페이지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 니은에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 보입니까? 자, 토지 건축물이 다음의 기준 이하일 때는 아까 70% 이하일 때는 시행자가 규약정관 시행 규정으로 환지 대상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 과액과 관계없이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할게. 설명할 때 잘 들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입체환지는 여기다가 사업시행지구는 여기 땅만 갖고 있어. 그 작은 땅을 갖고 있는데 이때 땅 대신에 건물을 준다 이거죠. 아파트 입주권 준다 이거예요. 아파트 입주권 준다 이거야. 그럼 요때 요 땅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 건물을 주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럼 이때 신청은 미리 신청하도록 통지 공고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공고하겠죠. 이때 신청 기간이 이 통지한 날로부터, 자,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자, 30일 이상 60일 이내야. 다 같이 30일 이상 며칠 이내? 결론적으로 요 빚금침 이 기간 내에 입체환지 신청을 한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니까 요 기간 안에 입체환지를 신청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연장은 며칠입니까? 연장은 며칠? 20일. 다 같이. 통삼육이 시작. 통삼육이. 근데 아까 여기에 요 땅값의 권리가액이 요 땅값의 권리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어요. 대형은 6억이야. 중형은 4억이야. 소형은 2억이야. 그러면 요거를 잘 보라고. 그래서 아까 페이지 거기 보니까 263페이지 거기 제일 밑에 보니까 토지 건축물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는 시행규정 규약 정관으로 신청돼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260세 제일 위에 보니까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건축물의 과액, 환지 계획상 환지 후 조성 토지 등의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 가액, 이 권리 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주치고 최소 공급 가격의 몇 프로?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요 종전의 권리 땅값, 권리가액이 만약에 7천만 원이야. 7천만 원인데 여기 최소 공급가액이 2억이야. 그러면 이 7천만 원이 2억의 몇 프로이야? 이 권리가액이 최소 공급가액의 몇 프로이야? 70% 이하일 때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럼 7천만 원 같으면 70% 이하입니까? 이하가 넘습니까? 2억에 5천만 원 갈게. 아,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5천만 원 같으면 70% 이하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럴 때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옛날 땅값이 최소 공급 가격의 몇 프로 이하? 70% 이하라면 이거는 공급을 입체환지 신청을 못한다 이거야. 그런데 알아둘 거는 다시 봐. 자, 여기 권리가액이 만약에 3천만 원이고 이게 최소 공급가액이 2억이라고 하면은 이게 70% 이하니까 신청을 못해. 신청을 못하는데 환지 전에 주택이 있다. 환지 전에 주택이 있다면 이때는 권리가액에 상관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한 번 더 보시라고요. 페이지 263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제일 밑에. 토지 건축물이 대통령이 정하는 아까 박스에 나와 있는 다음 기준 이하인 경우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신청 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환지 전 줄치고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 가액과 관계없이 입체환지를 뭐 할 수 있다? 그럼 아까 봤잖아. 여기 권리 사업 시행 전에 땅값이 3천만 원이고 최소 공급가액이 2억이라면 이게 70% 이하가 되면은 신청을 못해요. 못하는데 환지 전에 이미 주택을 갖고 있다. 주택 가격이 3천만 원이다. 이때는 권리가액에 따지지 않고 주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입체환지는 건물로 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환지 전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면은 입체환지를 권리가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입체환지 신청 기간은 아까 통삼육이라고 했죠. 보시나요? 다 같이 통삼육이 시작. 그럼 여기서 입체환지는 요게 포인트지. 이거 구질구질한 말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입체환지는
입주한직하면 일단은 통, 3, 6, 2 그렇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그리고 연장은 며칠? 20일. 통 3, 6이고 여기다가 70% 이하일 때는 뭐 한다? 신청을 못 한다. 그래서 통 3, 6이 70 시작. 통 3, 6이 70. 통 3, 6이 70 시작. 다만 환지 전에 주택이 있다면 70% 이하가 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주택 공급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1주택 공급에 대한 예외로서 오른쪽 265페이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라든가 숙소나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하는 경우라든가 공공시행자 이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가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제일 밑에 265페이지 채비지 보류지입니다. 채비지는 아까 제가 말했죠. 부족한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내다 팔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이 우리는 채비지입니다. 거기 들어봅시다. 여기 7곡에 이게 무슨 지구? 3지구. 3지구 신개발할 때 여기 중심지 여기 상가야. 이거를 개인에게 팔아먹어. 이게 채비지였어. 무슨 지? 이게 원래 논밭이었잖아. 논밭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바뀌어서 땅값이 평당 20만 원 하던 것이 200만 원 뛰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상업지역은 더 비싸. 500만 원이야. 이거를 판 거야. 그럼 최초로 이 상가 부지를 사가온 사람은 돈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좀 됐으면 지금 여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건물을 산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한 4번째 만에 건물을 샀을 거야. 아마. 그 4번째, 5번째 만에 땅 사가 지금 이 건물 사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임대 주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럼 제일 처음에 채비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프리미엄 4번까지 붙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비지는 부족한 사업 비용에 쓰기 위해서 가장 노른자 위 도로가의 땅을 팔아먹는 거야. 개인에게. 그게 상가부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그게 노른자에 이거 뭐 큰 공공시설이 빡빡 박아놓겠죠. 여기 세븐일레븐한테 팔아먹었잖아. 채비지. 어디다가? 시행자가 세븐일레븐 팔아먹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채비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이해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혁신도시나 무슨 도시 하면 우리 송년동에 옛날에 20년 전에 상인동, 송년동 그거 개발했잖아요. 그럼 송년 롯데백화점 들었었잖아. 거기 롯데백화점한테 팔아먹은 땅이 이게 채비지라고. 핵심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조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조금만 보완 설명할게 해드릴게요. 일단 보류지라는 개념은 사업계획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둔 토지를 우리가 보류지라고 하면 돼요. 보류한 땅이니까. 이해하시죠? 근데 이 보류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 아까 보시다시피 공원, 도로, 관공성사 이런 거로 들어서는 땅. 이걸 공공시설 용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용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의 비싼 땅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다 팔기 위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 그게 뭐냐? 채비지. 뭐라고? 그러면 넓은 의미의 보류지 속에는
채비지와 공공설부지가 다 들어간 게 이미 보류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좁게 본다면 보류지와 채비지를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비지는 매각, 비용 충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보류지는 전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렇게 보면 원래는 이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해되시죠? 조금은 알쏭달쏭. 지금 오늘 우리 사모님 처음 뵙잖아. 처음 뵀는데 뭐 하루 만에 어떻게 공법을 다 알라고 하겠어. 그죠? 1년 동안 해도 될똥말똥인데. 그러니까 하루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세월이 가면 저 선생한테 나를 맡겨놓으면 사기를 안 치겠구나. 공법에 대해서 영 점수는 안 나오기는 않겠구나. 이렇게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믿을 수 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내 얼굴 한번 웃어보래. 넘어가자.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하는 게 그 경우인데, 일단, 어디 가버렸어? 몇 페이지요? 자, 226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지가 정해지고,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뭐 여기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그 다음 2절에 267페이지에 환지계획의 인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환지계획이 작성되면 이걸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알아둘 거는, 우리 공법은, 개발법은 전부 다가 개가 짓어요. 누가 짓는다고? 개발법의 개라는 거야. 그럼 개발법은 개가 짓느니까 지니까 지정권자예요. 개가 짓는다. 개지. 그래서 개발법은 권한자가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뭐라 하면 돼? 지정권자 하면 된다. 이거. 개가 짓는다 하면 돼. 개발법은 지정권자야 이거야. 개발법은 지정권자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지정권자가 아닌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요거 환지계획 인가권자. 요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라고요?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특도, 시군, 구청장이 인가권자다. 요거는 지정권자가 아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딱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야. 무슨 승인권자? 네. 여기 아까 토지상환 채권이 있고요. 요거 비교해야 돼. 비교하기 위해 정의한 거야.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그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해가지고 이걸 파는 거야. 행정안전부 장관. 요거요.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다 지정권자인데. 아까 토지상환 채권도 지정권자 승인 받죠. 맞죠? 지정권자 승인 받았잖아요. 근데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야. 옛날에 내무부 장관. 그래서 요거 안전부 장관 요거 하나 하고 환지계획 인가권자. 요거 특도 시군구청장. 요것만 빼고 요거 두 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권한자가 개가 짓는다. 지정권자. 몽땅 개발법은 전부 다 무슨 권자? 지정권자 하면 돼. 그런데 환지계획 인가권하고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는 지정권자가 아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69페이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인데 예정지의 지정은 이거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 임의적 절차다. 무슨 절차? 요걸 우리가 무슨 환지라 하느냐? 요 예정지를
가환지 처분에 무슨 환지 처분?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가환지. 임시로 환지한다 이거야. 임시로 환지한다고. 그럼 요거 환지 처분. 요거를 우리가 본환지. 무슨 환지? 그래서 우리가 등기도 본등기, 가등기가 있듯이 환지도 가환지가 있고 본환지가 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인 절차야. 어떤 때 하느냐? 요거는 여기 봐봐. 환지 방식은 이 땅을 시행자 조합한테 맡겨놓고 환지 방식 원칙적인 시행자 소유자와 조합이니까 조합한테 땅을 맡겨놓고 지금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와가 있어. 아직까지 시행해서 안 했어. 내 말 들어봐. 3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시행해서 안 했어. 시행 안 했죠. 땅을 팠나고 안 팠다고. 한마디 토목공사도 안 했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왜 안 하는 거야? 땅값은 언제 받아? 내 새 땅을 언제 받아? 불안하잖아. 권리관계가 엄청 불안해. 그래서 불안한 권리관계를 빨리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시켜주자.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절차가 뭐야? 환지 예정지 지정이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사람들에게 여기에 환지를 해주겠다. 이렇게 정했으면은 이게 아까 환지 설계, 환지 명세잖아요. 그럼 명단을 요 사람은 여기, 요 사람은 여기, 요 사람은 여기 정해주기로 딱 환지계획이 나왔다면은 공사 끝나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게야. 환지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하거든. 이 처분을 미리 좀 당겨서 해주자. 그래서 환지 처분을 미리 예정해줘. 미리 땡겨서 권리관계 공사기간 너무 기니까 미리 땡겨서 미리 해주자 라고 하는 것이 뭐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이걸 뭐라고? 가환지라. 무슨 환지? 자,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개발구의 토지에 대해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수 있으니까 임의적이다.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권리의 목적이 토지 부분을 아울러 함께 지정해야 되고 지정 절차, 의견 청지 절차와 지정 통지 절차로서 이루어진다. 여기는 통지 공람으로 이루어진다. 환지 예정지 지정은 통지하고 공람 절차로만 이루어지지 여기는 공고한다 하면 안 돼요. 공고는 끝났을 때 하는 거잖아. 공고는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는 통지 공고. 환지 처분은 통지와 공고고 여기는 통지와 공람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아직 공고를 안 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효과. 지정이 되면은 여기서 요런 행위예요. 사채 임사장이라고 하면 다 같이 사채 임사장 시작. 자, 사용 수익권의 이전 채비지 채비지의 사용 수익 처분 그 다음에 임대료의 증감 청구 그 다음에 임대료의 증감 청구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의 정지 그 다음에 장애물 변경 제거 이게 환지 예정 지정의 효력입니다. 자, 사용 수익권의 이전 환지 예정지에 지정되면 종전 소유사와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주시고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되는 날까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채비지의 사용 수익 처분 채비지는 부족한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이 다 가능한 게 재배지. 그 다음 5번 용익권자의 보호인데 이거를 임대료의 증감 청구야. 그래서 임대료의 증감 청구 요걸 용익권자의 보호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사용수익의 정지. 사용수익의 정지 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8번 272페이지 장애물의 변경 제거, 이전과 제거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거 줄친 거를 딱 연결하니까 사용수익권의 이전, 채비지의 사용수익 처분, 임대료 증감 청구, 사용수익의 정지, 장애물의 변경 제거 이것이 우리는 사책 임사장이라고 해서 이것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요거죠. 임대료 증감 청구에 관한 규정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48조와 49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느냐? 환지 처분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환지 처분의 효과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페이지 280페이지에 4번 용익권자의 권리 보호 가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 미리 보고 갑시다. 용익권자의 권리 보호 보이나요? 용익원자가 아니고 권자인데 이거는 오탈자죠? 용익원자가 아니고 뭐라고? 용익권자입니다. 그거 이해 못하면 안 되겠죠? 용익권자의 권리보호,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 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개발 사업으로 건물이 이전된 경우 임대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권리행사 기간 3번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 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포기, 계약의 해지. 이 말은 목적물이 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이 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을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고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럼 시행자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시행자는 원래 줘야 할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권리행사 기간은 60일이 지나면 못한다. 읽어봐도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안 읽은 거하고 읽은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내가 읽어주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래야만 이해가 될 거 아니냐. 자,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릴게요. 안 읽어주고 설명해봐야 못 알아먹어요. 읽어주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 A, B, C야. C가 맹지야. 그럼 요때 C가 A 땅을 요만큼을 빌렸어. 그럼 요만큼 빌려가 도로 통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염소탕 장사를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 C가 A 땅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걸 무슨 설정? C와 A 간에 요 통로 빌리는 계약을 설정하잖아. 이게 지역권이지. 맞죠? 그럼 이때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었죠. 맞죠? 그럼 여기서 A는 뭐예요? A와 C 간의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었잖아. A는 누구예요? 내가 묻는 말을 못 알아먹어. 뭐 어떡해. 사람을 묻는데 땅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 A가 누구냐고. 지역권 설정자 하면 되잖아. 무슨 자? 그 말이 어렵나 이야. 그럼 C는 뭐야? 지역권자지. 지역권자. 참네. 지역권은 용익권이잖아. 우리가 점소 지지전 유지일조라고 했잖아.
그 이게 본권이야. 지상권, 지역권, 영익, 전세권, 영익물권이고 유치권, 제권, 저당권이 담보물권이라고요. 그럼 지상권은, 지역권은 뭐냐고 한마디로 남의 땅을, 토지를 이용을 해서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용익물권이라, 술용자, 이기자, 용익물권이라 한단 말이야. 무슨 물권? 뭐 얘기하는지 나도 몰라. 지금 바빠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성질이 더러워서 다 해야 되고 말이야. 이러니까. 자, 일단 A는 지역권 설정자, C는 뭐라고? 지역권자. 그러면 C와 A 간에 지역권 설정하는데, 야, 이 땅 빌리는데 보증금 5천만 원 줄게, 월 10만 원 줄게 했단 말이야. 오케이 했어. 계약을 작성했지. 근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로가 이만큼 넓어져 버렸네. 그러면 이거 보증금 반쯤 깎고 월세도 반쯤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료 감액을 C가 A에게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임대료 증감 청구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 이거 언제까지 행사해야 돼요? 아까 60일 줄 쳐놨잖아. 60일. 60일 줄 쳤지요? 왜 줄 쳤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번에는 이리 봐요. 요번은 이만큼 도로가 넓어져서 필요 없어졌잖아, 이제. 지역권 설정이 필요 없지. 이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뭐 한다. 포기할 수 있죠. 맞죠? 해지 포기. 그럼 이렇게 폐지하면 해제했대. 해지야, 해제야. 말로 좀 해봐. 해지야, 해제야. 해제하면 안 되지. 해제는 계약을 했다가 금방 그만둘 때 해제야. 우리 실무적으로는 해제라는 말을 안 써요. 중개 계약을 맺었다, 전세 계약을 맺었다, 금방 그 자리에서 깨는 거를 해약이라고 하지. 언제 해제라는 말을 씁니까? 근데 법은 해제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는 해약이라고 한다고. 무슨 약? 해약했다. 계약했다 이렇게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해제야. 그러면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다가 그만두는 것을 해지라고 하는 거지. 해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 해제야, 해지야? 해지. 그러면 C가 A에게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 보증금을 C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그럼 시행자가 갚아주는 거야. 왜? 자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원래 줘야 할 사람이 누가 줘야 돼? A가 줘야 되는데 시행자가 갚아줬으니까 시행자는 너 나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무슨 권? 이게 구상권이야. 이해됩니까? 이 구상권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이런 것도 전부 다 환지처분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60일이 지나면 행사할 수가 없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기간을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을 묶어서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그런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무슨 기간? 더 이상은 다툴 수 없는 기간이야. 이 60일을 무슨 기간이라고? 이거는 등기법에도 나오고 세법에도 나오고 공법에도 나오고 중개파법에도 나오고 아니 이거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닐 텐데 답답한 놈 나밖에 없는가 봐 내가 볼 때. 아이고야 지금 무슨 기간? 이런 것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 제척기간 더 이상은 다툴 수 없다. 이게 소송 제기기간,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라든가 재결 신청 기간이라든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을 텐데 아까 재결 신청 기간 이런 것도 다 제척기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뭐 할 수 없어요. 다툴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이게 용익권자의 보호예요. 이해합니까? 그럼 이거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예정지에도 있고 환지 처분에도 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 환지 처분에서 설명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넘어가요. 자, 그럼 이제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끝났어. 그럼 이제 페이지 273페이지 공사 끝나가지고 준공검사 받았어.
중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에? 중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행하는 처분이 무슨 처분? 본환지 처분. 무슨 환지 처분? 그럼 환지 처분이 뭐냐? 바뀌어진, 자, 여기에 있는 철수 씨가 요 땅을 받았고, 여기 있는 영수 씨가 요 땅을 받았고, 여기 있는 금희 씨가 요 땅을 받았대. 에? 그러면 요 새 땅을 교부해 주는 거잖아. 환지, 새 땅. 환지가 새 땅이야. 새 땅을 주는 거, 환지 교부. 그다음 새 땅을 주는데 아까 500평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감보율 50% 적용하니까 얼마를 받아? 250평 받아야 되잖아. 근데 나는 더 받았어. 300평을 받았어. 그러면 50평에 해당하는 땅값은 돌려줘야지? 아, 그래야 안 돼요. 그럼 돌려줘야 돼. 그럼 또 나는 적게 받았어. 적게 받으면 더 받아야지? 맞잖아. 그 이거를 무슨 돈이라 하지? 성상금. 무슨 금? 그걸 무슨 돈? 거스름 돈. 아, 참네. 물건 사고 남는 찌끄라지 돈인지 거스름 돈이잖아. 무슨 돈? 그 땅 주고 새 땅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잔돈 내줘야 되잖아. 잔돈. 그게 무슨 돈? 정상금. 내 말이 어려운가 봐. 내 말이 어려운 거야? 법이 어려운 거야? 아, 나는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 누가 공법을 이따구로 만들어가지고 자식아. 그죠? 자, 뭐, 이게 무슨 금? 거스름 돈. 이게 무슨 금? 성상금. 그러면 땅을 받은 것을 제대로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확정해주고, 많이 받았으면 잔돈 내줘야 되고, 그거를 행하는 처분이 무슨 처분? 환지 처분은 언제 하느냐고? 중공검사 받고 며칠 이내? 그렇죠. 자, 그러면 275페이지 환지 처분 읽어보죠.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운 토지를 두 글자로, 그렇죠. 환지를 교부하고 그 과부적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 요걸 세 글자. 세 글자. 정상금을 교부하는 행정처분을 무슨 처분이라 한다? 환지처분이라 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럼 순서 밑에 보니까 공고하고 공람하고 중공검사 받고 60일 이내에 환지처분한다. 밑에 보입니까? 근데 그 오타가 좀 많네요. 이런 거는 이 편집하러 나가시들 봐야 될 거 아이가? 짜증나게 진짜. 시행자, 시행기간. 내가 이거 저자가 다 어떻게 그 오타자가 다 보냐고 한마디로. 시행자, 시행기간이 뭐냐? 시행기간이지. 아, 그래 안 그래? 아이, 이런 거 보면 진짜 좀 거시기해. 자, 그 다음 공사 완료 공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를 하고? 공고를 하고 공사 완결을 일반인에게 뭐한다? 공람시킨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환지 처분은 유일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통지하고 뭐하고? 공고하고 뭐한다? 공람. 근데 여기는 예정지는 통지와 뭐밖에 없어? 공람밖에 없잖아. 왜? 아직 공고 못하지. 안 끝났으니까. 끝나는 걸 이때 끝나니까.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예정지는 공고가 없어요. 환지처분은 끝났으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공고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환지처분 시기 274번. 시행의 지정권자에 대한 중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둘치고 며칠 이내에, 중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뭐를 처분하는 거예요? 뭘 처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처분한대요. 뭘 처분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답이 안 나오냐고. 땅을 주거나 뭘 준다? 거스름 돈 내준다 이거잖아. 그거를 행하는 처분이 무슨 처분이라고? 환지 처분이다 이겁니다. 우영수는 이 카다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목이 벌써 다시 붙어요. 자, 그 다음에 환지 처분에 끝났으니까 뭐 한다? 공고. 사업의 명칭, 시행자, 시행기간, 처분일 이런 것 등을 다 정해가지고 공고를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환지 처분이 행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날에 환지 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에 권리가 뭐 됩니까? 확정이 되고. 다음 날에 소멸되면 안 되지. 권리가 다음 날에 뭐고? 확정이 되고. 거꾸로 하면 소멸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청산금이 뭐 된다? 확정. 청산금하고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환지 처분의 효력 발생일입니다. 그래서 권리 확정,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환지 부지정 토지라든가 이런 권리는 처분이 공고된 날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에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럼 이래 보세요. 여기 2월 28일 오전 10시에 환지 처분을 공고했대요. 28일 10시에 환지 처분 공고했대요. 그러면 환지 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제 끝나요?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고되는 날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고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때 2월 28일 10시에 공고했다 했잖아요. 그럼 공고된 날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고요? 2월 28일 24시 하면 되지 뭐 또 이때 끝난다고요. 이게 공고된이 끝나는 날이라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가 2월 28일 10시에 공고했으니까 끝나는 때가 언제냐 하면 2월 28일 24시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2월 28일 24시에 끝나니까 그때부터 소멸되고 그 다음에 3월 1일 00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월 28일에 다음 날 맞죠? 3월 1일이 다음 날 맞잖아요. 그래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언제야?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안 정한 것은 24시로 죽고 끝나고 소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근데 말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쉬운데 글로 하려니까 뭘 끝나는 때 뭐 빌어먹을 거 이런 말 쓰니까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3월 1일부터 종전 토지로 보니까 그때부터 권리가 확정이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위에 있던 권리 거기 들어봐. 그럼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는 어떤 게입니까? 아까 환지 계획에서 나는 소유자 신청을 받아가 나는 땅 안 받겠다. 환지를 안 받고 돈 받겠다고 물러난 사람이잖아. 그럼 뭐라고? 환지 부지정이잖아요. 맞죠? 환지 지정에서 제외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야.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거 이런 경우는 환지 처분이 뭐 할 때 공고된 날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완전히 뭐 하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환지 부지정 토지비의 권리 소멸 보이나요? 예외.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소멸하고 단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거는 소멸한다 안 소멸한다. 예? 이거는 이전된다 안 이전된다. 이전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그 요 땅에 대해서 갑이 한국주택공사하고 분쟁이 발생돼 가지고 소가 제기되고 있다. 소가 진행 중이래. 그럼 이 땅은 이렇게 땅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 대해서 남아있는 거잖아. 맞죠?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대로 소송은 그대로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땅이 동천동이래. 그럼 이 행정구역상 동천동이잖아. 맞죠? 그리고 용도지역이 이게 준주거지역이래. 그러면 동천동이고 준주거지역이면 이 땅이 용도지역, 이 땅이 다른 경우로 셋도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동천동으로 남아있죠. 모양새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뭐 다른 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 땅 모양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동천동 맞죠? 이게 행정상 처분이지. 그리고 아까 재판상 처분,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지역권 아까 봤고, 지역권은 아까 통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요거 맞죠? 근데 그대로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존속이 되는데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뭐 한다? 그럼 여기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까처럼 도로가 이만큼 넓어져 가지고 A와 C 간의 지역권이 필요 없게 된 거잖아. 이럴 때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에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지역권은 없어진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입체환지에 대해서도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 지분을 취득하게 되고 다음 날 채비지 보류지도 다음 날이야.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한 때?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청산금이 확정이 되는 것도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3번 다음 날에 확정이 된다. 청산금은 이리 봐요. 하나만 설명할게요. 청산금. 요 말을 잘 봐. 시행자가 있고 더 받은 사람이 있고 작게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시행자가 요 그림 딱 보면 민법 시간에 대리의 삼명관계가 떠오를 것입니다. 맞죠? 여기서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좀 이 얘기를 자꾸 해주세요. 그 공부를 자꾸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행자예요. 시행자가 너는 더 받았다. 원래 250평 받아야 되는데 300평 받았다 이거야. 그럼 50평 내놔야 땅값을 내놔야 되잖아. 50평 너는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그 50평에 따른 돈을 주시오. 시행자가 받아내는 거고. 이 사람은 적게 받았잖아. 마이너스 50평을 받아서 적게 받았으니까 당신은 손실보상금 해당하는 청산금을 교부해 주는 거야. 돌려준다고요. 50평에 따른 걸. 자, 이때 시행자가 중간에서 개인과 개인끼리의 재산상의 차익을 시행자가 중간에서 조절해 주는 제도를 청산이라고 하고요. 이때 갚아주는 돈을 우리는 무슨 금? 청산금이라 하고요. 이 청산금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뭐 한다? 소멸한다. 이때 시효가 무슨 시효? 그렇죠. 우리 민법은 여러분 중개사에는 소멸시효가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취득시효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징수교부 보고 분할 징수할 수 있고요. 청산금을 내야 할 사람이 안 내면 강제 징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5년간.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물을게요. 이때 5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5년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권리가
확정이 된 날로부터 5년간인 거야. 그 확정이 된 날이 다음 날이잖아. 무슨 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냥 5년간 하지 말고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로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 없는데 279페이지 감가보상금 그거 하나만 봅시다. 감가보상금. 자, 누구인 시행자? 누구인 시행자? 감가보상금 279페이지 제일 밑에 279 제일 밑에 감가보상금 보이나요? 자, 행정청 시행자 줄치고 사업시행 이후에 토지가액의 총액이 사업시행 전 토지가액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갚아주는 돈이 무슨 금? 감가보상금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감가보상금의 성립 요건 시행자가 반드시 누구일 것? 행정청일 것. 사업시행 이후 토지가액 총액이 시행 전 토지가액 총액보다 뭐할 것? 줄어든 경우일 것. 그 다음에 지급 대상자 감가보상금 기준 공식 시행 전 토지가액 총액분의 시행 전 토지가액 총액 마이너스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 곱하기 종전 토지 시행 전 가격. 아이고 머리도 아프다. 근데 하나도 아니당. 이리 보자고. 아무것도 아니당. 여기 봐요. 여기 사업시행 전이에요. 여기 사업시행 이후예요. 사업시행 전 땅값이 500억이에요. 사업시행 이후에 땅값이 400억이요. 시행자가 행정청이에요.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돼요? 그렇지. 시행료가 더 비싸야 되지. 어떻게 작냐고요. 이거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옛날에 없던 공원, 관공서, 학교부지 다 빠지고 나니까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요것밖에 안 돼. 감보율을 시행자가 행정청이라는 말은 국가, 지자체, 시장, 군수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도로부지, 공원부지를 많이 왕창 떼가버렸다 이 말이지. 토지 부담률이 70%가 넘는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한 토지 부담률이 70% 생각해봐.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도로부지, 공원부지, 학교부지가 70% 빠져나가고 아파트 부지가 30%밖에 안 된대. 이리 생각해보라고. 원래 이만큼 땅인데. 그러면 전체 가액 땅값이 500억인데 도로부지, 공원부지 다 빼고 요거 30% 해당하는 요 땅은 평당의 단가는 20만 원. 20만 원 하는 게 여기 평당은 200만 원을 띄었다 하더라도 30%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면적에서. 그렇죠? 요거 다 계산해 봐야 오히려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럼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지. 맞죠? 우리 선생님은 미리 생각한 거고. 맞아요. 자, 이럴 때 갑이 여기 종전 땅값을 8천만 원을 갖고 있었어. 얼마? 8천만 원 갖고 있는데 이 양반이 여기 환지로 받은 요 땅값이 9천만 원이에요. 얼마라고? 이럴 때 갑이 받을 수 있는 감가보상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감가보상금 요건은 시행자가 행정청일 것. 두 번째, 사업시행 이후의 땅값이 사업시행 전 땅값보다 줄어들었을 것. 이럴 때 갚아준다 했잖아. 맞죠? 그럼 개인이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덕을 받든 손해를 받든 그걸 안 따지는 거예요. 덕 본 놈도 받아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갑이 받을 수 있는 감가보상금이 얼마냐? 공식 불러봐. 공식. 그럼 여기서 요대로 그대로 해보자고. 그렇지. 500억 분의 500억 마이너스
그렇죠. 400억. 맞죠? 곱하기 종전 권리 가액 이렇게 했잖아. 이게 종전 땅값 8천만 원 맞죠? 8천만 원. 그럼 여기 이제 계산하면 500억 분의 100억 곱하기 8천만 원. 요거 계산하니까 1600만 원. 맞죠? 왜 그러나? 이게 20%잖아. 20% 곱하기 8천만 원 하니까 1600만 원 맞죠? 맞죠? 그럼 이때 갑이 받을 수 있는 감가보상금은 1600만 원이야. 무슨 만 원? 1600만 원인데 어느 미친 시행자가 자기 받을 거는 안 받고 줄 것만 주겠습니까? 맞죠? 그럼 이때 시행자가 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청산 8천만 원과 9천만 원 갭 1000만 원 있잖아. 맞지? 8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9천만 원 받아서 1000만 원 더 많이 받았잖아. 요거는 부당이득으로 1000만 원 돌려줘야 되지 시행자한테. 요 돈은 무슨 돈이야? 그 사람 돈 청산금이라고. 무슨 금? 그러니까 이 청산금은 시행자가 받아갈 돈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1600원 1000만 원 빼버리면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청산금과 감가보상금은 별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다른 조건이 없이 이때 갑이 받을 수 있는 감가보상금이 얼마냐 이래 물으면 그대로 1600만 원이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페이지 285페이지 도시개발 채권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도시개발 채권 한번 봐봐요. 누구예요? 시도지사예요. 제일 밑에. 누구? 발행권자.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보입니까? 자, 이때 승인권자가 누구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제일 밑에 보입니까? 그래서 여기 유일하게 승인권자가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요구하고 아까 환지객의 인가권자만 빼고 나머지는 다 걔가 짓는다 해가지고 지정권자가 다 승인권자라 했잖아요. 맞죠? 여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 여기에서 소멸시효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에 287페이지 매입 대상이 나와. 요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공사도급 계약 금액의 얼마? 100분의 3. 자,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평당 2만 원.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 역시 민간이니까 평당 얼마? 2만 원. 요게 채권을 매입할 금액이다. 그래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누구에게 팔아먹어요? 1, 2, 3번 몽땅 누구예요? 페이지 287페이지 공급 매입 대상자 1, 2, 3번 몽땅 한마디로 누구예요? 아, 그냥 민간 가면 되지. 아, 참네. 무슨 시행자? 매입할 사람은 민간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 공공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민간이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간업자가 채권을 구입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도시개발법의 전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우리가 보고 나머지는 다음 파트에 한다라고 넘어가시고 오늘 여기 프린트물 한번 봐봐. 그림이 잘 이해가 될 건데 요걸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방향만 잡아줄게요. 자,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시행자 지정을 합니다. 시행자는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습니다.
공공은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6가지, 땅 사고, 집 사고, 농사 짓고 물 관리하고 겠죠. 정출,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2가지, 지방공사, 이 사람을 공공시행자라 합니다. 공동이 있고 민간은 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등록업자, 건설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회사, 이거를 우리가 민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민간시행자는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용을 할 때는 3분의 2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이 필요합니다. 선수금은 10% 이상의 공사 진척률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소유자 7명 이상이 면적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을 동의받고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고 30일 이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으나 임원은 될 수 없습니다. 총회는 둬야 됩니다. 조합원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거는 딱딱 이야기하는 이 한 장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공부 다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보면 보이는데 이거 처음 이 프린트 가지고 보면 하나도 못 알아먹습니다. 아시겠죠?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찬찬히 보면 보인다. 오른쪽에 수용이 있고 환지가 있죠. 아까 그림 그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환지에는 환지 계획 파트, 2번 환지 예정지 파트, 환지 처분 파트 잘 해놓고 제일 밑에 가로로 되어 있는 면적 이거 1만, 3만, 30만 이것도 안 보면 몰라. 한번 해볼까요? 자, 1만 주상생자. 아까 도시개발구역 면적 주상생자. 그냥 따라해봐. 주상생자. 그냥 주상생자 해볼게요. 1만 가면 돼. 1만 주상생자. 3만 공업지역. 맞죠? 30만 도시적 박.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30만은 뭐냐? 공공기관장과 정부 출연기관장이 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때는 30만. 보입니까? 그 다음에 도시적 바깥일 때는 얼마? 도시적 바깥일 때 30만인데, 아연초사, 아파트 14개가 나와 있고, 초등학교 용기 확보 계획이 있고, 4차로 이상의 도로망 나와 있으면은 10만 제곱미터.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할 때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해도 되는 게 10만 미만은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한다. 그거 10만. 그 다음에 공청회는 몇만? 100만 제곱 이상일 때 의무. 그 다음에 330만. 330만은 뭐예요? 인접지역과 조화를 이룰 때 330만. 그 다음에 또 해제할 때 330만 이상일 때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만 숫자 정리하면 다 나와. 국가지정은 국가 제한 요청 협의 안 된 경우 천재지변. 규모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취지계획국. 아까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 가능한 것은 공자생도 39.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이후에 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비수사 임순, 비수사 세순 이렇게 보셨고 요걸 쭉 읽으면은 그런 식 입체완지 12번 통삼육이 70 통삼육이 70이야. 이걸 제외한다. 그러니까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한 장을 보면 이게 보여요. 이게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보면 야 선생님이 참 짧은 한 장 속에 다 넣어놨구나. 예섰구나. 이걸 아는데 그 소리 내가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표정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 같아.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설이네요. 못 보내요. 잘 세시고요. 구정 잘 세고 구정 세고 난 다음에 아마 우리 원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루 정도 다음 주에도 갖고 오셔야 돼. 기장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주에도 갖고 오시고 하루 정도 보강을 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1, 2월에 한 바퀴 돌려놔야 좀 안 좋겠나 싶기도 한데 날짜를 한번 잡아볼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학원이 내가 보니까 7주 나오는 거는 여기하고 시내밖에 없어. 근데 목요일 날은 3월 1일이라서 그 다음 설 지고 3월 1일이라서 3월 1일 날은 한번
그쪽에서 시내에서 하고 여기는 또 언제 할지 모르겠다. 답답하네.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했습니다.